안녕하세요. 서양음악사 3 강의하는 이남영입니다. 서양음악사 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고전시대의 개관, 시대 환경과 양식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BS 5분 사탐 법과 정치라고 하는 영상 하나를 같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상성.
여러분, 정상성이란 뭘까요?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가 금스크가 되었어요. 이제 실내, 실외, 어디에서든지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되었죠. 코로나 때문이 아니어도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인해 이미 마스크가 생활화되어 있었고, 작년에 제가 수업 시간에 마스크를 벗지 않고 있는 어떤 학생에게 감기 걸렸니? 하고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화장을 안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화장을 안 해도 이제 마스크를 쓰는구나 하고 그때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도 유럽에서는 마스크를 잘 안 쓰죠. 왜 아시아인들은 이렇게 마스크를 잘 쓸까? 라고 더 되묻는다고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눈과 표정, 이 얼굴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있고, 또 마스크를 쓰는 것이 테러로 인해 복면 금지법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쓰는 것이 비정상적인 행위처럼 보이는 것이죠. 1970년대에 우리나라는 남자가 장발이거나 여자가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단속의 대상이었어요. 지금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그 당시에는 비정상적이었던 것이죠. 정상성이라는 것은 좀 전에 봤던 영상 속 장면처럼 종교적인 권력이 세속의 권력까지 강력하게 지배하게 된 이후, 이 지배적인 권력은 자신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정상적인 가치관과 삶의 태도, 즉 정상성의 강화를 추구하게 된 거죠. 여기서 정상성이란 그 시대의 지배적 관습을 거스르지 않는 예속된 가치관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지배 질서가 요구하는 그 정상성에서 이탈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그런 심리를 갖게 됩니다. 정상성이라는 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어떠한 혹독한 시련의 길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그 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자들의 장발, 여자들의 미니스커트가 아무렇지 않은, 차라리 예전에 그런 단속을 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행위로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정상성에서 스스로 그 굴레를 박차고 나오려고 하고 아예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기존의 정상성에 저항하는 삶을 원하게 되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계몽주의 사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몽주의라는 것은 우리 들배 서양음악사 23페이지 두 번째 단락의 시작 부분을 보면 계몽주의는 인간 스스로의 분별력으로 자유의 바탕을 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바로 계몽주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재 23페이지 시대 환경부터 하나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범세계주의. 18세기는 범세계주의적인 시대였다. 23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 권력 가문들의 국제적 결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강력한 가문끼리 결혼을 통해 외국 태생의 지배자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도 그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즉, 영국, 스웨덴, 폴란드의 독일 왕들, 그리고 나폴리의 스페인 왕, 토스카나의 프랑스 공, 또는 독일 공주로 러시아 왕후가 됐던 카테리나 여제가 바로 대표적입니다. 유럽의 주요 열강들이 하나의 통 속에 들어온 형세가 되었던 거죠.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이 변화의 속도를 더해 주었고요. 그 가운데 특히 시민사회의 대두가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시민 중심의 사회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음악을 즐기는 권리와 능력 계층이 확대되고 기악 음악을 위한 공공음악회가 자리 잡게 됩니다. 공공음악회는 우리 주교재 24페이지 음악 수요층의 확대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18세기 수많은 도시에서 공공음악회와 또는 시리즈 음악회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공공음악회는 통상적으로 표를 팔아서 비용을 충당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기꺼이 이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공음악회에 가려는 관객은 대다수 상위 중간 계급과 또는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좀 부유한 계층들이었어요. 이 공공음악회는 런던에서 시작되어 프랑스 파리에선 비발디 외의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음악이 연주되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말에는 독일로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만들어진 오케스트라 단체가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또는 빈필, 베를린필이 만들어졌죠. 그 당시 때에 30솔의 티켓 값은 형편이 좀 넉넉해야 살 수 있는 티켓 값이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악회는 저녁 6시에 시작하고 공연은 대략 3시간 정도 했다고 해요. 전형적인 연주 시간이 3시간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는 한 1시간 반에서 길면 2시간 정도 연주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3시간 정도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즘 프로그램은 관현악이면 관현악곡, 피아노면 피아노곡, 성악이면 성악곡 같이 같은 유형의 음악회 프로그램이 전체에 사용되죠. 하지만 18세기, 19세기 초에는 교향곡, 협주곡, 아리아, 오라토리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연주되었고 작곡가 이름보단 연주자 이름이 더 대표적으로 프로그램에 쓰여졌어요. 마치 요즘 대중음악을 보면 가수가 더 대표로 나오듯이 그 당시에는 클래식 음악 자체가 대중음악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주자가 더 대표적인 이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조용히 보는 음악회가 아니라 무례하지 않을 정도의 범위에서는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또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는 음악회에 개를 데리고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개는 아무래도 이렇게 짖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게시판에 음악회에 개를 데리고 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었죠. 자, 이제 여담이 아닌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공공음악회를 오는 상당수는 아마추어 음악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음악가들에게 레슨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점점 음악적 소양을 높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쉬운 악보가 출판되기 시작하고 악기 교본이 출판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많이 들었던 작곡가 이름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도 클라비어 연습 교본을 썼고요. 그리고 모차르트의 아빠 레오폴드 모차르트는 바이올린 교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 사람, 체르니. 체르니는 완성된 이론적, 실제적 피아노 교본이라는 교육용 악보를 만들어냈죠. 아직도 체르니가 사람 이름이 아닌 그냥 피아노 학원에서 쓰는 책 이름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르니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런 변화의 뿌리는 계몽주의 사상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 스스로의 분별력으로 자유의 바탕을 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까 나왔던 주교제 이야기죠. 계몽주의 운동에 동의했던 사람들은 교회보다는 개인의 신념과 실제 도덕성의 가치를 높이 보았고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것을 선호하였고요. 계몽주의 사상가 루소는 특히 음악의 인위성에 반대하고 자연스러움을 주장했어요. 이러한 계몽주의 사상이 고전시대의 특징, 보편적인 음악으로 이끌게 된 거죠. 사실 17세기, 18세기 초까지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음악적으로 주도적인 국가였지만 18세기 중반부터 여러 나라 사람들의 양식을 혼합한 민족 양식의 융합이 만들어지고 한국과 한 지방, 하나의 특정 민족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선호하는 음악이 최상의 음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몽주의 사상의 바탕, 베이스가 깔려 있었던 거죠. 이제 양식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크 시대에는 감정이론, 즉 텍스트가 있는 음악이 우선시 되었고 텍스트대로 음악을 묘사해냈습니다. 고전 시대는 합리적 사고에 의한 음악이 우선시 되었죠. 그것이 보편성을 추구하는 음악이었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 사실 바로크가 저물어가던 시기부터 이미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가사, 그러니까 텍스트가 없는 기악음악 또한 인간의 감정을 드러낸다는 거였어요. 그것을 위해 가사가 없어도 단지 소리로만 표현해도 누구에게나 음악의 내용이 전해진다는 것, 전달된다는 것. 그렇다면 음악가들은 그러한 규칙을 찾아 익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보편성을 추구하는 음악이었던 거죠. 들배 서양음악사 27페이지 중간 단락부터 보시면 이와 같은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은 특히 사상가나 문화가들의 발언들이 보편적 음악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음악은 하이든에게는 단순한 선율을 통해 청중들이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음악을 작곡했고 모차르트는 가장 끔찍한 환경에서도 귀를 괴롭히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음악이 보편적 음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베토벤은 이런 사상을 더욱 심화시켜 음악이 마치 세상의 진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베토벤의 음악에는 이러한 사상적인 것, 철학적인 것, 과학적인 것, 학문적인 것을 음악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구조적 단아함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편적 음악이라는 것이
단순한 음악, 쉬운 음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이미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음악이 바로 보편성을 갖는다는 것인데, 그중 민요적 선율은 각 지역의 특징이 살아있는 민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요처럼 편안하고 노래할 수 있는 선율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가볍게 흥얼거릴 수 있는 선율을 말하는 거죠. 바로크 시대와 비교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바로크 시대의 선율은 장식음과 꾸밈음에 의해 흥얼거리며 따라하기엔 어려운 선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고전 시대의 작곡가들은 민요 선율을 인용해서 음악에 넣기도 했죠. 들배 서양음악사 28페이지 보기 14-10의 악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입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아는 선율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따라 부르기 쉬운 그런 선율이죠. 자, 다음 두 번째 음악적 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쉽게 말해서 음악 기초 이론에서 배웠던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1부터 2마디 정도, 이 두 마디를 동기라고 봅니다. 동기가 두 개가 모여서 4마디가 되면 악구가 되고, 또 악구가 두 개 모이면 8마디짜리 악절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음악적 주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고전 시대에는 호모포니적인 선율이 중요해졌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었죠. 호모포니, 선율이 중요시 되면서 화음의 연결과 화음의 구조성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주요 3화음이나 또는 여러 다양한 화음의 중복 등 화성 변화가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 동기 가공 작업. 단순한 선율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사실 음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고전 시대의 기악곡은 작은 동기를 연결하여 주제를 만들고 그 요소들을 다시 전체 음악으로 구성하는 재료로 사용하게 되죠. 좀 어려운 말이죠. 사실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기에는 어렵네요. 어떻게 보면 음악 분석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바로크 시대에는 핵심적인 조성이나 음형이 주로 표현 재료로 사용되었다면, 고전 시대에는 음악의 최소 단위인 동기와 주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표현 내용이 바로크 시대처럼 텍스트 묘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음악 그 자체가 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네 번째, 완결체로서의 작품. 이것은 바로크 시대에는 연주자에 의해 반즉흥적인 연주 성격을 띠게 되고, 즉흥적인 계속저음이나 또는 지속저음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났었지만 고전 시대에는 개별 화음의 구성과 반주 음형이 창작되기 시작합니다. 반주 음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알베르티 음형, 도솔 미솔 도솔 미솔, 이것을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들배 서양음악사 30페이지에도 보면 알베르티 베이스라는 말이 나오고요. 악보 보기 14-13,
왼손 파트가 바로 알베르티 반주 음형이죠. 알베르티 음형은 작곡가 알베르티에 의해 사용되어 자신의 이름을 따 알베르티 음형, 알베르티 베이스가 된 거예요. 반주 음형의 창출은 고전 시대의 음악의 대표적 음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전 시대의 반주는 가급적 선율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화음의 기본적인 구성음들로 채워집니다. 들배 서양음악사 31페이지에 보기 14-14 작품 목록을 만든 음악학자들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호보켄과 쾌헬의 사진이 보입니다. 바로크 시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음악 분야의 작품, 그러니까 즉 오푸스라는 개념이 예술적 완결체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작곡가의 작품을 작곡가들이 목록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호보켄은 하이든의 작품을 수집하고 목록을 정리한 음악학자입니다. 그래서 하이든의 작품 앞에는 HOB 하고 숫자가 붙고요. 모차르트의 곡에는 쾌헬의 이름인 K가 붙게 되는 거죠. 몇 가지 작품 번호를 보도록 할게요. 오푸스, 작곡가의 작품이 출판된 순서대로 붙는 번호가 바로 작품 번호 오푸스예요. 그래서 작곡한 번호와 그리고 오푸스 번호가 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토벤 심포니 5번, 그리고 조성은 C 마이너, 그리고 OP 67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향곡으로 봤을 때 작곡된 것은 5번이고 그리고 출판된 순서는 67번째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HOB. HOB는 하이든의 작품을 정리한 음악학자 호보켄의 이름의 약자이고요. 교향곡은 로마 숫자 1번, 그 다음 현악 사중주는 2번, 협주곡은 7번처럼 다시 작품을 분류했어요. 워낙 작곡한 곡이 많다 보니까 하이든의 작품 목록이 아주 복잡해요. 옆에 있는 곡의 제목처럼 하이든 트럼펫 콘체르토 협주곡 S 두어는 E 플랫 메이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호보켄 넘버 7-2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세 번째 K, 모차르트의 작품이 정리된 번호이고요. 쾌헬의 이름 약자에 해당합니다. 쾌헬은 모차르트의 626곡을 정리했어요. 다음 네 번째 RV. 요거는 리옹 넘버라고 합니다. 리옹 넘버. 프랑스 음악학자 리옹의 이름을 따서 약자가 붙었는데요. 리옹은 바로 비발디의 작품을 정리한 음악학자입니다. 네, 이제 다음 장르와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장르, 고전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장르는 바로 소나타입니다. 피아노 소나타, 현악 사중주, 독주 협주곡, 교향곡, 이 모든 장르는 편성만 다를 뿐 모두 1악장의 소나타 형식을 갖고 있는 같은 구성입니다. 소나타는 여러 악장들로 이루어진 기악곡이라는 의미이고 성악곡의 칸타타와 대조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식, 소나타 형식과는 다른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둬야 해요. 많이 헷갈려 하는데 소나타는 여러 악장으로 이루어진 기악곡, 소나타 형식은 하나의 폼이에요. 변주곡, 민요곡 같은 음악 형식이죠. 들배 서양음악사 32페이지에 보기 14-15 소나타의 종류라는 표가 있습니다. 초창기를 바로크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정착기를 고전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 바로크 시대에는 교회 소나타, 실내 소나타, 그리고 트리오 소나타, 독주 소나타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볼 수 있는데요. 교회 소나타는
4개의 악장이 느림, 빠름, 느림, 빠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 소나타는 여러 개의 악기로 연주되는 춤곡 중심의 모음곡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알레망드라든가 쿠랑트, 지그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춤곡을 모아놓은 모음곡이 실내 소나타. 그리고 트리오 소나타는 악기 2대의 낮은 선율을 담당하는 악기, 예를 들어서 바로크 첼로라던가 비올라 다감바와 같은 계속 저음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트리오 소나타에 해당을 하고요. 독주 소나타는 말 그대로 독주 악기를 위한 소나타입니다. 정착기, 고전 시대의 소나타는 바로크 시대처럼 다양하게 나눠지지 않고 하나의 소나타라는 장르로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의 구성이 일반적인 것이죠. 1악장은 빠름, 그리고 형식으로는 소나타 형식을 갖게 되고요. 2악장은 느린 템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형식으로 봤을 땐 A, B, A'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악장은 미뉴엣이라는 장르가 들어가게 되고요. 3악장 구성에서는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4악장은 다시 빠른 템포의 소나타 형식 또는 론도 형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편성은 독주 악기,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소나타 이러면 바이올린과 피아노, 플룻 소나타다 하면 플룻과 피아노가 함께 된 편성을 이루게 되고요. 또는 다양한 악기의 사중주 또는 교향곡, 협주곡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두 시대의 차이점을 한번 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나타라는 장르는 바로크 시대에 성행했던 성악곡, 칸타타와 대조되는 의미를 갖는다 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소나타는 기악곡에 해당하는 장르, 칸타타는 성악곡에 해당하는 장르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바로크 시대의 트리오 소나타는 여러 악기가 춤곡 중심의 모음곡으로 되어 있었고 고전 시대는 피아노 3중주,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또는 피아노 5중주, 현악 4중주처럼 악기의 구성이 명확해집니다. 협주곡은 악기들 간의 음향 대비를 이루며 서로 경쟁하는 성격이 강했던 것이 바로크 시대의 협주곡이라면 고전 시대의 협주곡은 독주 악기와 오케스트라가 서로 협력의 관계에서 음악이 전개되는 형태입니다. 명칭은 같으나 사실 연주되는 방식이나 형태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악 음악의 최고봉은 역시 교향곡이에요. 이 장르는 바로크 시대에는 이탈리아 나폴리의 오페라 서곡에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전 시대에 와서는 표준적 교향곡이라고 해서 이것을 하이든에 의해서 정립되었고 모차르트를 거쳐 베토벤에게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같은 이야기들은 모두 들배 서양음악사 31에서 32페이지에 걸쳐서 이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악장 구조로서의 소나타 형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시대의 기악곡들의 빠른 악장은 기본적으로 소나타 형식을 취하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레그로 악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소나타 형식의 악장을 말합니다. 소나타는 3개에서 4개의 악장으로 구성이 되고 1악장은 빠르고 규모가 가장 크고 작품 구성에서 구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1악장이고요. 2악장은 느리며 서정적이고 또는 노래 형식의 3부 형식을 갖는 구조입니다. 3악장은 춤곡이 추가가 되어 미뉴엣이라는 춤곡이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베토벤은 스케르초를 3악장에 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3악장은
일종의 전환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4악장은 1악장처럼 빠르고 론도 형식, 소나타 형식 또는 두 형식이 합쳐진 론도 소나타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3개의 악장으로 구성될 경우는 춤곡 악장이 생략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협주곡은 3악장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나타 형식은 고전 시대를 대표하는 형식이에요. 자, 그럼 소나타 형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교재 들배 서양음악사의 33페이지 부분을 보면 아주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꼭 정독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는 그림과 표로 함께 보도록 할게요. 들배 서양음악사 34페이지에도 간단한 그림과 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나타 형식은 제시부, 발전부, 재연부 이렇게 크게 3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우선 제시부. 제시부는 1주제와 2주제가 대조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조성이 장조일 때, 그러니까 메이저일 때는 5도 관계조로 전조를 하고요. 단조일 때, 이 마이너일 때는 나란한조, 즉 병행조로 전조를 이루며 대주를 이루게 됩니다. 음악적 분위기가 1주제가 힘있고 웅장하고 또 수직적 화음의 형태라면 2주제는 선율적이거나 서정적이고 또 수평적인 구조로 1주제와 2주제는 대조를 이루어 나타납니다. 그림처럼 제시부는 도돌이를 해서 2번 반복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1주제와 2주제 사이에는 브릿지라고 하는 다리 역할과 같은 연결구가 삽입이 되고,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시부에서 발전부로 가기 전에 종결부 또는 종지부라는 부분이 삽입되기도 합니다. 발전부는 전에 나왔던 구조적 단아함에서 주제 동기 가공 작업이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양한 조성으로 전조를 하고요. 1주제와 2주제의 재료를 재구성하고 또 극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다양한 전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림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캐릭터처럼 주제의 요소들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3번째, 재연부. 재연부는 1주제와 2주제가 다시 반복되는, 재연되는 부분입니다. 음악이 후반부로 흐르면서 중심 조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제시부와는 달리 1주제와 2주제는 으뜸조, 그러니까 원래의 조, 원조로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전조가 일어나지 않아요. 재연부 후에 또 코다가 삽입되기도 하는데요. 코다라는 부분은 주제의 일부분, 이 부분적인 재료를 이용해서 화려한 종지를 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림에서처럼 1주제와 2주제는 동일한 열쇠를 들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같은 색깔의 열쇠. 이게 바로 조성이 같다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제시부처럼 여기에도 브릿지라고 하는 이 연결구가 삽입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 교재 34페이지에 나온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D장조 호보캔 넘버 16-37번의 1악장 악보를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에서도 소나타 형식의 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주제와 2주제는 5도 관계조로 딸림조, 그러니까 도미넌트조로 전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제는 A 메이저로 전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1주제는 1에서 2마디의 동기가 모여 1에서 4마디 악구가 되고 또 두 악구가 모여서 1마디부터 8마디까지 악절을 이루는 아주 평균적인 형태의 음악적 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제도 같은 동일한 음악적 주기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소나타 형식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곡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 발전부에서는 주제, 동기, 가공 작업이 주제적 재료를 사용해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 다시 재연부를 보시면 2주제는 으뜸조,